남편이 출장을 간 날 밤이었습니다. 이수진은 스스로 단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6에 패션 MD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8.15 장기 출장 제안을 받았을 때는 주변 모두가 부러워했습니다. 그 제안을 거절한 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지 사흘 뒤였습니다. 회사에는 개인 사정이라고만 했고 남편에게도 크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일이니 내가 감당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수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박준혁을 만난 건 32이었습니다. 건설자재 회사 영업직.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고 무뚝뚝했지만 한 번 한다고 하면 끝까지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결혼 첫 해에 전세 보증금을 모으기 위해 둘이 점심을 도시락으로 해결한 게 1년이 넘었습니다. 그 시절이 지금 돌아보면 가장 뜨거웠던 때였는지도 모릅니다. 결혼 16년 차, 마포구 32평 아파트, 고등학교 1학년 아들 하나. 남편은 어느새 영업부장이 됐고 작년엔 전사 실적 1위로 사장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그 표창장 액자가 지금도 거실벽에 걸려 있습니다. 수진은 그 액자를 볼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시선을 피하게 된다는 걸 최근 들어서야 알아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인지 수진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진 게 아니었으니까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모르는 사이에 벌어진 틈이었습니다.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4년 전이었습니다. 남편 양복 주머니에서 나온 영수증 하나. 식당 이름도 금액도 날짜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남편은 분명히 저녁 약속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남편은 버럭 화를 냈습니다. 거래처랑 급하게 잡힌 자리였는데 왜 일일이 보고해야 하냐고. 수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의심병 있는 아내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냥 넘겼습니다. 그리고 올봄부터 다시 뭔가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면 샤워를 2번 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1번, 자기 전에 또 1번. 처음엔 그냥 운동을 시작했나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 쓰인 건 향수였습니다. 수진이 몇 해 전 생일에 사줬던 그 향수 대신 어느 날부터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냄새가 났습니다. 달고 무거운 냄새. 물어봤더니 회사 행사에서 샘플 받은 거라고 했습니다. 수진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었습니다. 남편은 원래 폰을 아무데나 던져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식탁 위, 소파 팔걸이, 심지어 화장실 선반 위. 그런데 봄이 지나면서 폰을 항상 뒤집어 놓거나 주머니에서 꺼내지 않았습니다. 잠금 비밀번호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물어봤더니 회사 보안 지침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그 말도 믿었습니다. 그렇게 여름이 왔습니다. 7월 마지막 주 월요일 아침, 남편은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나서면서 대구 쪽 신규 현장 계약건으로 2박 3일 출장이라고 했습니다. 수진은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을 바라보면서 수진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보고 싶지도 서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감각의 부재가 오히려 더 쓸쓸했습니다. 아들도 그날 저녁 친구 집에서 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은 혼자 저녁을 차려 먹고 와인을 한 잔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조용함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편의점 다녀오는 길, 지름길로 지하주차장을 통과하려는데 수진의 발걸음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B구역, 백이동 입구 쪽 검은색 SUV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번호판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손에 들린 편의점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38가 4712. 대구에 있어야 할 남편의 차였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뛰었습니다. 몇 초가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기 집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차는 왜 여기 있는 것이었을까요? 수진은 스마트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1번, 2번, 3번. 남편은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으려던 순간 수진의 눈에 한 가지가 더 들어왔습니다. 남편 차 바로 옆자리에 나란히 주차된 흰색 소형차. 수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였습니다. 그런데 대시보드 위 방향제에서 수진은 어디선가 맡아본 것 같은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달고 무거운 그 냄새. 봄부터 남편에게서 났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남편이 이 아파트 안에서 어느 집 문을 열고 들어가 있는 것인지 수진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수진이 우연히 목격한 한 장면은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게 됩니다. 수진은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편의점 봉투를 들고 집으로 올라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신호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음 표시는 뜨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스마트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야경이 언제나처럼 조용했습니다. 어디서도 남편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 수진은 다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검은색 SUV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흰색 소형차도 없었습니다. 두 자리가 나란히 비어있는 걸 확인하고 수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추웠습니다. 7월이었는데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남편에게서 카카오톡이 와 있었습니다. 어젯밤 거래처 사람들이랑 늦게까지 있었어. 전화 못 받아서 미안. 오늘 현장 일찍 들어가야 해서 연락이 늦었어. 수진은 그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알겠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수진은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했지만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오전 내내 아파트 단지 안을 서성였습니다.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그 흰색 소형차를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번호판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차는 오전 11시쯤 들어왔습니다. 백이동 지하주차장 입구로 흰색 소형차가 천천히 들어오는 걸 수지는 단지 안벤치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차가 주차되고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내린 사람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머리가 길었습니다. 장을 본 듯 큰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번호판을 확인했습니다. 기억해뒀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 앱을 열었습니다. 차량 번호로 동호수를 조회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주차 민원을 넣을 때 쓰는 기능이었습니다.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백이동 402호 같은 동이었습니다. 4층이었습니다. 수지는 8층에 살았습니다. 4개 층 아래였습니다. 수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402호가 누구인지는 몰랐습니다. 이 아파트는 크고 주민들 사이에 왕래가 적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간혹 마주쳐도 가볍게 눈인사 정도가 전부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수지는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붙은 공지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층간 소음 분쟁 조정 신청 안내. 거기에 402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유진. 이름 석자를 보는 순간 수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걸렸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서 들었는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그냥 넘겼습니다. 아직은. 남편은 출장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예정대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수진이 차려준 밥을 먹으면서 현장이 생각보다 복잡했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그 말을 들으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이 수진에게는 전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의 침묵은 그냥 피곤한 부부의 침묵이었습니다. 지금의 침묵은 달랐습니다. 뭔가를 덮고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수진은 남편의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영수증 몇 장, 주차 티켓, 그리고 접힌 메모지 한 장. 수진은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숫자와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이 모르는 주소였습니다. 숫자는 금액처럼 보였습니다. 단위가 억이었습니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은 메모지를 도로 접어 주머니에 넣고 재킷을 제자리에 걸어뒀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남편이 잠든 뒤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예전엔 열어본 적 없는 서랍이었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맨 아래 서랍 안에 갈색 서류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걸 꺼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였습니다. 경기도 어딘가. 수진이 처음 보는 주소. 날짜는 6개월 전. 매수인 이름 칸에는 남편 이름 옆에 또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유진. 수진은 손에서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불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바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달랐습니다. 6개월 전부터 두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 계약이 체결돼 있었습니다. 이건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아직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최유진이라는 이름을 어디서 들었는지 수진은 그날 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기억해냈습니다. 기억해내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최유진. 수진이 그 이름을 처음 들은 건 3년 전이었습니다. 신년 입주민 모임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주도로 1층 커뮤니티 홀에서 열리는 소소한 자리였고 수진은 매년 얼굴이라도 비추는 편이었습니다. 그해 처음 온 얼굴이 있었습니다. 백이동 402호에 새로 이사온 여자라고 했습니다. 키가 크고 조용한 인상이었습니다. 이름을 물으니 최유진이라고 했습니다. 수진은 나중에야 사정을 알게 됐습니다. 이혼 직후였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없었고 혼자였습니다. 낯선 동네, 낯선 아파트에서 새 출발을 하는 중이라고 수진은 별 생각 없이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단지 내 편한 세탁소 위치, 가까운 마트, 병원 정보 같은 것들을 알려줬습니다. 입주민 커뮤니티 앱 사용법도 알려줬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최유진이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취업이 잘 안 된다고, 경력이 끊겨서 이력서가 계속 걸러진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잠깐 생각하다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 회사 인사팀장과 남편이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계약직이라도 괜찮으면 한번 넣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유진은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그냥 이웃사촌으로서 도리를 다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2년 전 일이었습니다. 남편과 최유진의 접점이 생긴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수진은 새벽 3시에 그걸 기억해내고 나서 한동안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내가 데려다 줬다. 내 손으로 데려다 놨다. 그 생각이 뇌를 꽉 채웠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감정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수진은 화장실로 가서 찬물을 틀고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무너지는 건 나중에, 지금은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진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서재로 돌아가 서류 봉투 안을 다시 꼼꼼히 살폈습니다. 계약서는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봉투 안쪽에 끼워져 있던 또 다른 서류, 같은 형식의 부동산 계약서, 다른 주소, 다른 날짜였지만 매수인 이름 칸에는 박준혁과 최유진, 두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두 건이었습니다. 수진 모르게 공동 명의로 매입한 부동산이 두 건이었습니다. 수진은 그 길로 부부 공동생활비 통장 내역을 처음으로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동안은 남편이 관리한다고 해서 잔액 정도만 확인하고 말았던 통장이었습니다. 1년치 내역을 훑었습니다. 수백만 원씩 빠져나간 날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출금 사유는 전부 이체였습니다. 맞는 계좌번호는 달랐지만 규칙적인 간격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손을 멈추고 계산해봤습니다. 1년 동안 빠져나간 금액은 총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수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다음날 혼자 법률 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사전 예약 없이 방문 접수를 했습니다. 30분짜리 기본 상담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보고 눈썹을 올렸습니다. 재산 은닉과 혼외 공동명의 취득, 두 가지 모두 이혼 소송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움직이면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으니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뒤 움직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상담 내용을 메모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자리에서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주 동안 수진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남편 밥을 차렸습니다. 저녁이면 아들 학원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남편이 주말에 골프를 나가도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잠자리에서 남편과 나란히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지만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 2주 동안 수진이 한 일은 딱 하나였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서 사진, 통장 내역 캡처, 남편 재킷에서 꺼낸 메모지 사진, 변호사가 말한 대로 하나씩 조용히 모았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눈치채지 못한 척을 하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난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이 야자를 하고 밤 10시에 들어올 예정이었고 남편은
이튿날 아침 일찍 또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오늘 밤에 얘기 좀 해요. 딱 그 한 줄을 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발신인을 확인하는 순간 수진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최유진이었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수진 씨, 저예요. 죄송한데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수진은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 여자가 먼저 연락을 해왔다는 것, 그리고 할 말이 있다는 것. 수진은 아직 이 문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수진은 최유진의 문자를 보고 1분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단지 앞 카페.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예정대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수진은 배웅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서 카디건을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카페에 먼저 도착해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릴 줄 알았는데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2주 전에 다 무너졌기 때문인지도 몰랐습니다. 최유진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을 보자마자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수진은 맞은편 의자를 밀어줬습니다. 최유진은 앉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 숙이고 있었습니다. 잘못했어요. 그 말부터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최유진이 꺼낸 이야기는 수진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러웠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건 맞았습니다. 최유진이 남편 회사에 들어간 지 석 달쯤 지나서였습니다. 박준혁이 먼저였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식사 자리로 시작됐고 최유진도 거절했어야 했다는 걸 알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혼 뒤 혼자가 된 시간이 너무 길었다고. 수진은 그 말을 들으면서 커피잔만 내려다봤습니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최유진이 연락해온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은행에서 최유진에게 연체 안내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공동 명의로 매입한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가 2달째 미납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유진은 처음엔 착오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준혁이 매달 이자를 낸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은행에 직접 확인해보니 달랐습니다. 대출 원금 자체가 처음 계약 때 들은 금액보다 8천만 원이 더 많았습니다. 박준혁이 최유진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아놓은 것이었습니다. 최유진도 모르는 사이에 수진은 그 말을 듣고 나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알아요? 최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1년치 통장 내역 출력본, 부동산 계약서 4본, 메모지 사진. 최유진은 그걸 한 장씩 보다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수진이 찾아낸 두 번째 계약서 주소는 최유진도 처음 보는 곳이었습니다. 박준혁 단독 명의였습니다. 수진 몰래, 최유진 몰래 세 번째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두 여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수진이었습니다. 저 이미 변호사 선임했어요. 최유진이 눈을 들었습니다. 수진은 계속했습니다. 재산은 익, 혼외 공동명의, 무단대출, 세 가지 모두 법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변호사가 확인해줬다고 했습니다. 최유진이 협조해준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최유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박준혁이 출장에서 돌아온 건 이틀 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멈췄습니다. 거실 식탁에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처음 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수진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16년 동안 봐온 얼굴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얼굴에서 읽히는 표정이 무엇인지 수진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당황, 계산, 부정의 준비. 박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수진은 대답 대신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남편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혼 소장이에요. 박준혁은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재산은닉 혐의, 명예도용에 준하는 무단대출, 혼인 중 취득 재산의 은폐, 형사고소와 민사청구를 병행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박준혁이 끼어들려 했습니다. 변호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관련 금융 자료와 계약서 원본이 확보돼 있으며 공동명의 당사자의 진술서도 확보됐다고 했습니다. 박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이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박준혁은 회사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사내 여직원과의 관계가 감사 과정에서 불거졌고 표창장 뒤에 숨어있던 영업비용 유용건까지 함께 드러났습니다. 표창장 액자는 이사하는 날 수진이 직접 벽에서 떼어버렸습니다. 부동산 3건은 모두 수진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은닉 재산 포함 위자료 판결이 났고 아들의 양육권은 수진이 가져갔습니다. 박준혁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많았습니다. 수진이 혼자 이 아파트로 이사를 들어온 건 봄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짐을 올리는데 4층 엘리베이터에서 최유진과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최유진이 먼저 눈을 내렸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8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용서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영영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진은 이제 더 이상 그 이름 때문에 밤을 지새우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집에서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아들과 둘이서 사는 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하게 느껴지는 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등 뒤가 평소보다 서늘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건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걸까요? 오늘 이야기가 소름 돋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괴담을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제가 더 기괴한 이야기를 찾아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창밖엔 무엇이 보이나요? 지금까지 언노운 썰이었습니다. 오늘도 부디 안녕히 주무십시오.